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난소공 합격단 문제 1년 마지막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스스로를 믿으시면 불안감도 없고 시험장 가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 꼭 합격하실 겁니다. 그동안에 오늘 수업 다 듣고 그동안에 준 문제를 다 모아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문제 오늘 한번 가봅니다. 1년이 대망의 시간이 다 갔다 하는 거. 광역도시계획 꼭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그 광역도시계획 두 가지만 명심하시라는 거.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하는지, 장기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하는지. 광역계획권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가 한다. 시도지사, 특별시, 광역시 다 틀려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언제 지정하냐? 광역계획권 대상이 둘 이상 시도에 걸쳐서 지정이 될 때. 언제 도지사가 하냐? 같은 도 안에서 여러 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정할 때. 그러면 장관, 도지사가 지정을 했으니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자. 광역도시계획 요놈이 누가 짜냐? 같은 도 안에서만 지정되어 있으면 지정된 곳에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짠다. 그래서 도지사 찾아가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어가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짠다 그러면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근데 도지사가 지정한 지 3년이 가도록 승인 신청이 없어. 그러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직접 짤 수 있다. 또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 단독으로 짤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도지사 짤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안 받는다는 거. 그 다음,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광역계획권을 장관이 지정해줬다. 그럼 지정된 곳에 시,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짠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찾아가서 승인받고, 얘가 지정했으니까 이때도 시도지사가 3년이 가도록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거나 국가계획 관련되어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또 시도지사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시도지사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같이 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광역계획권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친다. 이런 것도 좀 봐놔야 되고, 둘 이상 여러 개 시군의 전부도 대상이 되지만 일부도 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얘들한테 지정해달라고 변경해달라고 요청도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툭툭툭 입으로 이렇게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1번 문제가 옳은 것은, 자 볼게요. 옳은 것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군수는 자 광역계획권 지정을 한대잖아요. 애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이렇게. 그 다음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승인 신청이 없다. 3년.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그 다음 3번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자 주의하셔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 없으면 도지사가 짠다고 그래야 되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했다. 도지사 승인. 시도지사가 짰다.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바꿔서 낸단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 수립 필요한 경우에는 이럴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딱 직접 짜는 거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하고 공동으로 짠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거 만드는 겁니다. 평가사 시험 나온 거. 그 다음 광역계획군이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있다면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지정 후 3년이 가도록 안 올라오면 장관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고. 정답 5번. 이런 레벨은 충분히 실전에 가서 풀어야 됩니다. 자, 2번 도시군 관리계획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에요. 이것처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때부터가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되고 지형도면 고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에 나머지 쉬운 얘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 수단자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하고 주민은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제한하는데 기반시설 설치나 정비 계량에 대한 제한할 때는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되고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그 제한 들어가면 45일 내 반영할 제보 통보하고 좀 바빠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 그러면 제한 들어왔을 때 그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한자하고 협의해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지형도면 작성하면 바로 고시하기 때문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지형도면에 주의할 점은 일반 시장이나 군수가 지형도 만들면 도지사에게 승인받는다는 거 30일 내 승인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지형도를 만들었다. 도지사에게 승인받으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 지구단위 관련된 거는 승인받을 필요 없지만은요. 그 다음 3번에 3종 일반주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모두 골라봐라. 단 조례는 고려하지 마라. 그러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허용되는 것만 찾으라. 3종 일반주구는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말한다. 당연히 아파트 되고 단독주택은 당연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일종 건생이니까 일종 건생 어디로 다 되거든요. 그럼 일단 지문이 3개씩 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기억, 니은, 뒤끝인데 단란주점은 면적이 150이 미만이면 2종이고 150 넘어가면 위락시설인데 면적도 없으니 위락인지 2종인지도 없고 실제 시험에서는 나온 문제입니다. 숙박시설은 일반 주거지역은 허용되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기억, 니은, 뒤끝. 허용되는 것, 건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한 문제 예상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틀린 것은 여러분요 혹시 용도지역들은 전국토를 대상으로 평면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쭉 지정하는 거고 용도지구는 기존에 지정된 용도지역 위에 추가적 부가적으로 국지적으로 지정하는 걸 말하고 용도지구들끼리는 중복이 돼요. 지역들끼리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 지역을 지정하고 다시 자연녹지 지정하고 이건 안 돼요. 그런데 준주거 지역의 일부를 고도지구 지정했다. 이건 되죠. 그런데 용도 지역하고 용도 지구 지정은 가능하다는. 고도지구 지정했는데 또 여기를 경관지구 지정할 수 있을까? 가능해요. 그래서 용도 지구들끼리는 중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용도 지역은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중복되지 않게 평면적으로 들어간다. 용도 지구는 당해 토지 일부에 대해서 지역 관계없이 특정 목적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한다. 필요하다면 2개 이상 지구가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용도 지역하고 지구 요 2가지가 서로 중복되는 건 허용이 됩니다. 그 다음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 지역별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적용할 때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이하 적용을 받죠. 다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넷 중에 아무것도 미지정됐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받아서 규제를 받아요. 도시지역 지정했는데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세분을 못했어. 그러면 보전 녹지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관리 지역 지정했는데 아직 세분을 못했어. 그러면 보전 관리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규제가 제일 센 거 적용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이 틀렸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요 도시군 계획시설은 공적인 시설이란 말이죠. 얘는 어떤 용도 지역이든 어떤 용도 지구든 얘 설치할 때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용도 구역이 들어가면 안 돼. 용도 구역이 얼마나 무시무시하냐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여버리면 도시군 계획 사업조차도 원래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 구역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4번 지문은 정확하게 하려면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빼고 안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 지구별 건축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요. 구역이 빠져야 돼요. 구역이.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지역 지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들어가고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필요에 따라서만 지정된다는 점에서는 지구지하고 똑같다. 자, 이런 지문들은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면밀히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자, 요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1장에서 혹시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을까 싶어서 넣어놓은 거예요. 하나의 대지가 2개 이상 용도지에 걸쳐 있으면 만약에 330 이하인 부분이 있으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환값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그 중에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제한을 다 받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만약에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 걸쳤다 그러면 각각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예외는 고려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 이런 문제 나오면 1000제곱미터의 땅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연필로 문제집에서 그려요. 1000제곱미터인데 700은 자 대충 비례해서 700제곱미터는 준주거에 걸쳤고 나머지는 300이잖아. 3종 일반 주거에 걸쳤다. 최대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을 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다만 당의 토지가 속해 있는 용적률 최대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대치를 적용하고 다른 거 고려하지 마라. 그럼 준주거는 최대치가 500%, 3종 일반은 최대치가 300%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중평균이라는 말은 요 값에 요걸 곱하고 요걸 곱해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복잡해 보이는데 1000제곱미터에 700 곱하기 5 더하기 300 곱하기 3 곱하기 100 이렇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5, 7이 35, 3500 더하기 3, 3은 9. 그러면 합쳐서 4400제곱미터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 용적률은 440%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4400, 즉 440% 적용한다. 가중평균하니까 면적 큰 쪽에 가깝게 용적률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야가 300이고 야가 700이면 이쪽에 가깝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같은 조건이면 전체 땅에 대한 용적률은 가중평균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은 둘 중에 넓은 게 이놈이니까 전체 땅에 대해서 준주거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은 다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정의 꼭 쉬운 거니까 지금은 여러분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쉬운 기본적 개념을 천천히 줄치면서 자세히 읽어 놓으셔야 돼요. 쉬운 걸 놓칩니다. 아는 걸 놓칩니다. 아는 걸 맞춰야 합격한다는 거. 지금 1번 지문 틀렸는데 주거, 공업, 유통, 물류, 관광, 휴양 기능, 외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한대요. 그러면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산, 관복이 특할 때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해야 돼요.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아니고 특정. 복합개발은 주거, 상업, 업무, 이 주거, 공업, 유통, 물류 두 가지 이상을
짬뽕에서 개발할 때 복합개발진흥지구, 이건 특정개발진흥지구예요. 그 다음 나머지 개념은 줄쳐서 꼭 읽으셔야 돼요. 저 3번의 복합용도지구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지역의 토지용 상황, 개발 수요, 주변 여건 등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 토지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하려고 하는 게 복합용도지구다 하는 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예를 들어 항만, 공항, 공용시설, 공공업무시설 또는 교정, 군사시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시설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중요시설을 보호지구. 근데 얘는 조례가 정한다면 시설에 따라서 항만시설을 보호지구, 공항시설을 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지구 등으로 또 세분할 수도 있습니다. 뭐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방제는 워낙 쉬운 개념이니까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기반시설 중에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여러분 7가지 기반시설은 꼭 마지막에 한번 쭉 훑어보고 하셔야 돼요. 훑어보고 요 유류 저장 설비는 유통 공급 시설에 해당한다.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수조염 방지 시설 이런 것들 꼭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 사업의 비용 부담 옳지 않은 것. 요것은 제가 수업 시간에 프린트도 줬고 해설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지금쯤은 일장에서 시설 사업을 할 때 비용 부담 문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국가가 시설 사업을 하면 비용은 국가 예산에서, 지자체가 하면 지자체에서, 행정청 외자가 하면 그자가 비용 부담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요. 특히 2번 같은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가 시행한 시설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시도가 있으면, 시도지사는 밑에 시군이 있으면 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 넘지 않는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이익받은 시도에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50%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3번 잘못됐는데요. 시도지사는 그 시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시군에 이익 본 시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부담시키려면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를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해요. 행안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지자체 통할 부처가 행정안전부거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이 시행하는 시설 사업에 드는 비용은 소요 비용의 50% 이하 범위에서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 가능하다. 자, 행정청이 한다. 국가 예산으로 보조 융자 50% 이하 범위.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소요 비용의 3분의 1 이하, 3분의 1 이하 범위에서 국가 지자체가 보조 융자할 수 있다. 행정청은 50%, 행정청 아니면 3분의 1. 그래서 이 비용은 해설지를 2-3번 꼭 읽어 놓으세요. 어떤 지문이 그대로 나올지 모릅니다. 지구단위 계획 옳지 않은 것은, 지구단위 계획은 워낙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이내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되지 않으면 그 3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 효력을 날라갑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다.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짜야 된다. 안 짜면 다음 날 실효됩니다.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나머지는 쉬우니까 고시하고요. 그 용도 지구 지정된 곳에 전부도 되고 일부 다 지정해요. 다.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를 받는 것은 개발행위 허가 쪽에도 한 문제, 두 문제 꼭 시험 나오니까 천천히 정리하시. 30분이면 정리가 되니까.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인데 인접토지의 관계나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허가 안 받아도 되죠. 만약 인근 토지의 관계,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경작을 위한 경우는 허가 안 받는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대한 응급조치 허가 안 받는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에서조차 허가도 필요 없어요. 신고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뭐 들라고 개발행위 허가 받을까요? 안 받죠.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 채취 허가 받아야죠. 토석을 채취할 때는 허가를 받습니다만
만약에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면 따로 허가 안 받잖아요. 근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라고 되잖아요. 자, 여러분요, 단순하게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같은 토속을 채취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돼요. 근데 산을 깎아내겠다고 형질 변경 허가를 다 받았어. 그럼 형질 변경 공사할 때 흙도 파내고 바위도 파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중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토속 채취한다고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면적 25 이하인 토지에서 부피 50세제곱 이하의 토속 채취는 허가 안 받는데, 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로 가면 10배, 250, 500세제곱 이하는 허가 안 받고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10번도 꼭 주의하고. 여러분, 저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 허가 신청하면 15일 내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허가받습니다만은, 변경할 때 사업기간을 줄인다든가 면적, 부지 면적, 연면적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변경은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뭐 특별히 이것도 워낙이 지금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딸랑 지방도시계획 심의 거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주민들의 의견 듣고 심의 거치고 다 옳은 내용인데요. 5번을 보시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는 학교는 포함되지 않는다. 아니죠.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학교가 향후 2년 내 용량이 초과된다. 20% 이상. 그러니까 이제 도로, 상하수도, 학교가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데 개발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도시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건물지는 총량을 50%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반시설 중에 학교가 중요한 고려 대상이 돼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타인토지 출입, 손실보상 옳은 것. 지금 이런 문제들은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기본적인 걸 정리하고 가라고 넣어놓은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타인 토지에 출입을 할 때 여러분요, 행정청이 시행자다, 행정청이 아니다. 그러면 행정청인 시행자는 굳이 특별시 등 지자체 가서 출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 받을 필요 없어요. 행정청이 아니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운수한테 출입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행정청이 아니면. 그 다음 누가 출입을 하더라도 7일 전까지 일시 목적 장소를 통지하고 증표를 휴대해서 제시하고, 그래서 출입을 할 때는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들어가서 조사 측량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재래적치장으로 장애물 날려야 되겠다, 그러면 동의 없고 3일 전에 통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일 전에 통지.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소유자, 점유자 승낙이 없으면 조사 측량하러 못 들어간다. 승낙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타인 토지 출입으로 인한 특별하고도 우연한 희생이 생긴 땅 주인들, 점유자들 손실보상 해줘야 돼요. 손실보상은 직접 출입한 자가 보상 책임지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사업시행 주체가 보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출입을 한 자가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하여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봐놓으셔야 돼요. 옳은 것은 타인 토지 출입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증표 허가증을 지니고 시군구에 내보이는 게 아니고 토지 등의 그 땅이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이 사람들 나 들어간다고 비키라고 이렇게 시군구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시장 운수나 그 시설 사업 시행자가 타인 토지에 출입할 때는 출입하기 전 7일 전까지 목적 장소, 시간 등을 통지합니다. 7일 전. 일출 전 일몰 후에라도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면 택지나 담장, 울타리 둘러싸인 타인 토지 출입할 통지가 아니고, 자, 승낙을 받으면, 그래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점유자 등의 승낙이 없으면 출입할 수 없다는 것. 통지가 아니고, 타인 토지 출입 등으로 인하여 손실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행위자가 직접 보상하는 게 아니고 그 자가 속한 사업 시행자 또는 행정청이 보상 책임을 진다는 것. 그 다음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가 우선돼야 되고,
이 경우 손실 보상할 자나 손실 입은 자는 협의가 안 되면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량껏 결정해달라고 재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불복을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재결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에서 개발계획 수립 틀린 것은 우리 합격단 설명할 때도 그렇고 정말 많은 내용을 설명했는데, 자, 개발 사업을 하려면 제일 먼저 개발계획 짜고 거기에 맞춰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구역, 이 앞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칙으로 시, 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정도 돼야 된다.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있는데, 얘가 지정하는 사유는 국가가 개발사업 해야 되겠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다, 일정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제한 들어온다, 시도 대도시 걸치면 협의해서 누가 지정할지 정하는데 협의 안 돼서 빡 터지거나 천재지변 난리가 났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데, 원래는 시도 대도시 시장이 구역 지정권자랍니다. 그럼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계획을 짜는데 명심할 점은, 이놈은 장기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여기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는 것. 특히 전체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어야 됩니다. 개발계획 짤 때.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개발계획 짤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및 총수의 2분의 1 이상 국공유지 포함하고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런데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동의 안 받아도 돼요. 그 다음에 개발계획 짤 때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대규모로 할 때는 주거, 업무, 위락, 교육 모든 기능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자족적인 복합적 도시가 되도록 개발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쪽에 혹시 개발계획의 내용을 물어보면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 내용 중에 특히 4가지, 개발구역 밖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그 비용, 그 다음에 개발구역 안에 수용 대상이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임대주택 등의 세입자 주거안정대책을 어떻게 수립하는지, 순환개발로 어떤 식으로 순환개발 방식을 하는지, 그래서 임대주택 순환개발, 임대주택 순환개발, 이 4가지는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하면 그 구역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자를 정해준다. 그러면 이 사업 시행자 지정해주면 얘네가 바야흐로 뭘 만들어야 되냐? 사업의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를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 찾아가서. 그래서 시행자는 국가가 사업 시행자 될 수 있고 자치단체도 될 수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도 시행자 될 수 있고요. 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나 얘들이 설립한 조합은 반드시 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는, 그 밖에 민간 시행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뼈대를 잡아놔야 되는데 틀린 거 골라봐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는 2년 내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야 되고 안 하면 다음날 다 실효가 돼버려요. 그 다음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 중앙부처장이나 시군구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면 지정권자는 토지소유자 동의받지 않고 환지 방식의 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맞습니다. 문화재 보호계획 변경하는 개발계획 변경에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에 관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데, 이것은 시행령에 정한 박스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지구단위 계획 및 복지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으면 이 동네는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때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담는 실시계획 작성서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개발구역 다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들어간다는 거 꼭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는 거.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에요.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수용 및 사용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고,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요, 시행자를 지정할 때 전부를 환지 방식을 할 때는 소유자 또는 조합을 가장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 또는 지주들을 우선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네들이 개발계획 수립고 후 1년이 가도록 지정신청이 안 올라와요. 위법 부당해요. 그러면 환지 방식이라도 소유자 조합을 고집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지자체, LH 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는 거. 세 가지 사유인데 지금 딱 하나만 알면 돼요.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고 싶은데 개발계획 수립고 후 1년이 가도록 지정신청이 안 올라올 때, 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러면 지자체, LH 공사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그 다음, 정상적으로 지정신청 와가지고 지정해줬는데 시행자를 딴 놈으로 변경해야 되겠다. 시행자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개발구역 지정하고 1년이 가도록 실시계획에 인가 신청 안 한답니다. 인가해줬는데 2년이 가도록 사업이 착수 안 한대요. 부도 파산됐대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 받아가지고 시행자 지정 실시계 인가가 취소돼 버렸어. 그럼 변경사유가 들어가. 시행자 변경사유. 그 다음 이 시행자 변경사유는 시행자를 지정했다는 얘기고, 얘들하고 구역의 법정 해제 사유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 짜서 구역 지정했다 순서대로 그때부터 3년 된 날까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린다. 그 다음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짠다. 그러면 얘는 2년 된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 안 하면 다음날 풀린다. 330만 넘어가면 5년입니다. 개발계획을 짰더라도 또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다음날 풀린다. 이렇게 해서 구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구역으로 의지한 놈은 과거로 다 돌아가고 환원되고 지구단위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 풀릴 때는 돌아가지 않고 환원되거나 지구단위 없어지고 하면 안 됩니다. 공사 끝났기 때문에. 자, 풀어봅니다. 틀린 것은 지정권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개발계획 수립고 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 신청하지 않거나 또는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 방식인 경우라도 지자체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수 있다.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여러분요, 요 부분들 숫자가 중요하니까 꼭 두세 번 읽어서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실수합니다. 실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특별하게 제가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에요. 지방공사도 사업 시행자 되고 국가 지자체도 되고 다 돼요. 그 다음에 5번에 실시계 인가받고 2년 내 사업에 착수, 이 삽질 하지 않으면 시행자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15번 조합 설립. 틀린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잘 외워야 정비조합 헷갈리지 않습니다. 조합 설립을 합니다. 이 조합 설립. 시행자였죠. 조합 설립하려면 1·7인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동의 얻는데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돼요. 이때 국공유지 포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지정권자 찾아가서 조합 설립 인가받고, 지정권자 시군구가 아니고 30일 내 등기함으로 조합 성립한다는 것. 뼈다고 몇 가지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 틀린 건데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시행자 되고, 조합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의 정관 만들어서 꼭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받고, 자,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에는 개발구역 면적이 포함돼야 되겠죠. 저런 거는 정답 처리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국공유지 제외하냐 아니고 포함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 겸할 수 없습니다. 자, 임원을 서로 겸직할 수가 없고 다른 조합의 임직원도 겸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얘기들이죠. 자, 토지 상환 채권. 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의 그 땅의 일부 땅 주인들이 나 일부 안 받겠다고, 조성한 공사 끝나고 조성된 땅이나 건물로 달라고,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가 아니면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받아서 기명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 주는 채권이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이 토지 상환 채권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고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받고 그 다음에 조성하는 땅 건물의 2분이 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몇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토지 상환 채권은 옳은 겁니다. 옳은 거.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죠. 땅에 대한 권리가 양도양수하는 거거든요. 자, 기명, 무기명, 그냥 기명으로.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은요, 발행자가 정합니다. 돈 빌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아니고요, 발행자,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인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때 금융기관의 보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할 땅, 분양받을 건축물,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돼요. 2분의 1. 원형지는 3분의 1 넘지 말아야 되는 제한 받습니다만, 정답은 지금 옳은 거네요. 옳은 거 다 틀렸고 지금 4번이 옳은 거, 4번이 옳은 거, 남이 다 틀렸잖아요. 17번 개발법에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설명한 거 틀린 것은 한번 볼까요? 환지 방식으로서 시행하는 경우인데 소유자, 조합 대신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 그러면 개발구역의 국공유 제외한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 및 총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시행에 동의할 때, 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까 환지 방식이면 소유자 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 고시 후 1년이 가도록 지정 신청이 없어. 또 위법 부당해. 지자체에서 공공사업하고 같이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자, 개발구역의 국공유지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소유자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지자체 시행에 동의하면 환지 방식이라도 굳이 소유자 조합 고집하지 않겠다. 이 지문 한번 읽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 요거는 요걸 묻는 거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면적의 3분의 2만 나면 안 되죠. 총수의 2분의 1 동의 얻어야 된다. 따라서 2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개발구역 지정의 제한을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 면적의 3분의 2, 총수는 나면 안 되죠. 조합 설립 인간은 3분의 2, 총수 2분의 1. 민간 시행자가 토지 수용할 때는 여러분요,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관계없는데 민간업자들이 수용하려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얻는다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정확하게 맞다는 거. 그래서 개발 사업에 관련된 동의를 찬찬히 한 5개 되니까 읽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의 조성 토지 부담률 틀린 것은, 토지 부담률은 50% 초과하지 마라.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러면 조성토지 1번도 주의하셔야 돼요. 조성토지 가격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그에 앞서 감정평가 먼저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심의 거친다는 거 알아놓고 50% 초과하지 마세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가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4번 틀렸네요. 전원동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이 오케이 하면 60%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